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우복이고요. 오늘은 실전반 2강입니다. 네, 제주바다님이 1강을 아주 힘차게 해주셨고, 저는 2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주제는 실전 투자 프로세스 A2Z라고 해서 저 실전 그 커리큘럼이 1강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주 그 거시적으로 수도권 투자에 대해서 다루고요. 2강은 이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것, 뭐 임장이 될 수도 있겠고, 뭐 협상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계약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무엇이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수 있다는 그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강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다음에 이제 식빵파파님이 해주실 거고요. 비교평가에 대해서, 손품에 대해서 해주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 주인님이 이제 5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2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범위가 넓고, 언뜻 보면 약간 튜터링 같기도 하다. 왜냐면 이게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튜터링 같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현장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되게 모호한 얘기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강의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떠한 그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얘기를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야지 대다수에게 포함되는 얘기를 이론으로서 전달하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Q&A 강의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이제 조금 더 좁게 해서 내 상황에 맞춰보는 건데,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뭐 규격화나 표준화하기 어렵죠. 그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규격화하고 표준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꾸 막 느껴라, 좋지 않냐, 막 뭐 계속 막 약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막 근데 계속 막 느껴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느끼지 못한 분은 그냥 못하고 가시거든요, 집에.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 부분들은 오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많이 와닿지 않더라도 새벽부가 얘기하는 것들이 저 강사는 저렇게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일단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전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내 집 마련?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실전반 처음 들으시는 분이 아마 여기서 60%가 넘으실 텐데, 실전반부터는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자가 될 거고, 진짜 실전 투자자가 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일반인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사실 여러분은 이미 일반인이 아닙니다. 사실 이만 아니지만 진짜 일반인이 아니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일정량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인이 아닌 기준. 저 사람은 정신이 나갔구나, 뭐 이런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의 기준. 여러분들 여기 오프라인 분들은 이미 이상하신 기준이에요. 평일날 직장인이 지금 늘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분들은 괜찮으신 걸까, 늘 걱정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여기 평일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요. 그래서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 일정한 기준을 좀 얘기를 해야겠다 라는 거였어요. 제가 항상 투자를 뭐 독서 모임이나 이런 데서 만날 때 투자를 어떻게 배우냐라고 하면 그 두 가지로 좀 얘기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나는 기술이 있고요, 하나는 통찰이 있어요. 이 두 개로 통해서 투자자는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이 실전반은 이 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술이란 건 어떤 거냐, 바로 오늘 배우는 거죠.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임장을 하고 사장님들과 어떻게 협상을 하고 계약을 어떻게 하고, 그런 정말 실질적인 기술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내가 2년, 3년, 4년 시장에서 투자자로서 살아남으면서 경험을 쌓고 성공도 하고 때로는 대부분의 실패를 하면서 내가 실제로 투자자로서 뭔가 깨달은 얻은 것들을 계속 켜켜이 쌓아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통찰이 되면서 진짜 진정한 투자자가 되는 거일 때, 그럼 이 통찰을 알려줄 수 있느냐? 통찰 알려드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완전 와닿지 않을 거예요. 마치 좋은 책을 봤을 때 와닿지 않는 거랑 비슷한 거죠. 투자 초보 때는 좋은 책을 읽어도, 투자의 명서 막 이런 걸 읽어도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그걸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제가 지금도 뭐 어떠한 기준을 얘기하거나 어떠한 통찰을 말씀드렸을 때 뭐 쟤는 그런가 보지, 뭐 약간 이런 마음이 드신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들으시는 우리 수강생분들께서 약간 그 통찰을 아직 경험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이 기술만 알려드리는 게 맞나? 이 강의는 그야말로 기술에 관한 강의고, 실전반은 그 기술에 관한 거니까요. 근데 제가 강의 전에도 지금 뭐 수강생분이랑 얘기도 한번 해보고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실전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실전반에 오셨고, 그리고 저도 5년 전, 6년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서 실전반 6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일정한 거의 기준을 꼭 반드시 제시해야겠다. 그리고 그게 설령 여러분들의 기준과 많이 유격이 있더라도 유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내가 이 정도 더 가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그리고 설령 그 유격이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바로바로 채워지기 어렵더라도 그거를 장기적인 플랜에서 마음을 먹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그리고 뭐 말미에도 그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월부에서 배운 거가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 기준이에요. 내가 무언가에 성공하기 위해서 쏟아 부어야 할 기준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성공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뭐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을 봐서 대학교에 가고 뭐 취직을 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은 뭐 실패라고 보기 어렵지만 적어도 남들이 봤을 때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할 만한 사람이야라는 건 전 경험이 없었는데 제가 월부에 와서 투자자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은 기준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하나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여러분한테 반드시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강의에서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실전 투자자 여러분들 10억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는 건 아니잖아요. 10억 가지고는 이제 내 집 마련으로 하는 거고 내가 20억, 30억, 나아가 50억까지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감내하실 거는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본인의 목표에 맞춰서 본인에 맞는 행동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다 이해를 하시고 행동을 하신다면 다음 장에 저와 같은 아니면 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시작한 거예요. 요것도 이거 어항이거든요. 물고기잖아요. 요게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항 있죠, 어항은 우리가 흔히 여기서 여러분들 일각에서 들으셨다시피 그릇 같은 거예요. 내가 절대로 내 지경 안에서는 경험하지 않으면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이상에 넘어가려는 행동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 물고기 입장에서 죽음을 물어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거의 얘는 지금 눈 봐요. 공포에 지금 절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공포에 절어 있죠. 지금 평일 3시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달에 연장 10번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런 눈을 갖고 지금 세상에 나오신 거죠. 하지만 제가 여기에 넘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은 더 큰 어항이나 더 큰 강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징검다리가 되는 과정이 실전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임장하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뷰가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거를 보고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이거 보시면 날씨가 좋은가요? 날씨가 좋은가요? 제가 든 생각은 이거 롯데타워구나. 역시 타워네. 그다음에 저거네, 전농 SK다. 전농 삼성, 청솔 우성. 제가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있는 레미안 아름숲을. 저거 뭐지? 되게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건 미드카운티, 레미안 위브, 답심리 두산, 크레시티 당연히 알아야죠. 롯데캐슬, 노블레스, 미소주. 얘는 몰라서 되게 초조했는데 다행히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모든 아파트를 알기 원하는 투자자고요. 지금도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아파트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보이는 아파트 중에서 무언가 모르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원하는 그 레벨의 투자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전히 제가 썼던 글에도 있잖아요. 앞마당이라는 게 어떤 거냐, 선명한 앞마당이 뭐냐, 눈에 보이는 모든 아파트의 이름과 가격을 안다라는 게 제가 정의한 앞마당 조건 중에 하나인데, 저는 지금 서울이 전역이 앞마당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반대로 뒤집으면 제가 보는 모든 아파트를 다 알아야 된다는 조건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난 이 아파트 다 알아야겠다. 그리고 다행히 많이 알았어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아름숲 저거 이 친구 바로 갔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이런 거였지라고 하면서 물건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7년차 투자자고요. 뭐 서울에 용산에 살고 있기도 하고. 경험도 어제도 제가 전세 잔금을 세입자분을 변경을 했습니다. 경험을 계속 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전반 했을 때 54개 갔습니다, 부동산에. 한 달 기준입니다. 한 달 기준이고요. 그 와중에 또 여기는 제가 이걸 안 갖고 와가지고 또 약간 졸렬하게 또 넣었죠. 그래픽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하나 뭔가 이럴 리 없는데 나는 50개를 넉넉하게 넘겼는데 막 이러면서 그랬던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54개를 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정도로 노력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정도 노력을 했을 때 저 정도 수준에 다르구나. 여러분들이 진짜 비전보드에 30억, 40억, 50억을 적으셨다고 하면 이 정도 노력은 수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거를 반드시 이 기준을 강조를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던 거 아니니까요. 그 과정들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실전반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임장을 38을 했었고 물건은 한 150개 한 달 동안 갔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말씀드린 이유는 요즘에 실전반들 분들 가시는 그 임장 횟수가 제가 강의 전에 여쭤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과제는 그보다 좀 낮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50억이 되기 원한다면 저는 그걸 찍어본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뭐 30억 이상 정말로 여러분들 파이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언젠가 한 번 정도는 이걸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혹은 이거를 내가 만약에 한 달 동안 못한다. 그럼 2달에 하시면 됩니다. 2달에 하시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기준을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동산이나 뭐 매물은 1000개나 5000개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전 투자하고 있고 강사도 하고 있고 유튜버도 하고 있습니다. 새벽보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신다는 게 이럴 것 같아요. 임장제 오긴 왔는데 단지를 어떻게 뽑아야 되냐라는 거 궁금하실 거고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유튜브 댓글에서 물건이 현장감이 있다고 하는데 보이지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제가 지난달에 강의에서 되게 싸다고 한 물건들이 한 2-3개 있었는데 그게 다 팔렸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시장에서는 확실히 팔리고는 있다. 싼 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전화도 있는데 협상이라니
어떻게 깎을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 좀 계약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혹시 지금 1호기 하신 분 계세요? 아니면 하셔야 될 분들 계신가요? 여기서 1호기 하실 분, 1호기 하셨어요? 투자하신 분 계세요? 투자 많이 하셨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너무 제가 너무 초보자로 생각했나 보네요. 여기 지금 오프라인 분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그럼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계약 때 특가사항이 뭔지, 그리고 세입자, 왜 우리 흔하게 말하는 그 관행 있잖아요. 그 관행만 어느 정도 알고 가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저지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모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할 것들은 3가지예요. 현장에 가야만 보이는 것들, 내 일당을 1,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노치은 계약금 날리는 것인데, 먼저 현장에 가야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도상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단지가 연식 차이가 5년 정도 나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나 좀 보겠습니다. 여기 마포구예요. 현재 마포구가 상당히 비싼 편인데, 요것은 조금 쌉니다. 제가 느끼기에 중동, 여기가 마포 중동인데요. 중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비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MC 여기 있고요. 그리고 참누리 단지가 있어요. 06년식이고 500세대가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단지가 들어가시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정갈하고 좀 시원시원해요. 그리고 이 근처에서 이 정도 연식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완전 그 뉴타운을 빼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했던 단지고, 따라서 가격도 싸지 않았던 단지인데요. 이 단지랑 바로 옆에 중동 현대라고 있습니다. 01년식이고 한 5년 차이 나네요. 세대수는 비슷합니다. 요 단지예요. 이거는 지금 참누리고요. 얘는 중동 현대예요. 사실상 거의 같이 붙어있다라도 봐도 무방한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단지가 지금 16년 2월에는 가격이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4.7에 4.5. 그리고 가장 피크 때 3억 차이가 났습니다. 3억 차이가. 자, 여기 지점이겠죠. 차이가 적게 났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났을 때랑 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가격 차이가. 왜 차이 나냐? 중동 현대가 조금 언덕이에요. 이게 지도상에선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언덕이고요. 그리고 아까 사진상에서 좀 덜 보이겠지만 참누리는 실제로 가서 물건을 보게 되면 되게 앞이 뚫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광폭 구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광폭 베란다 있죠. 우리가 한 03년에서 07년, 08년 정도 연식이 되는 그 사이의 단지들은 왜 그 어머님들 있잖아요. 거기 화분 기르시거나 아니면은 그 확장을 하게 되면 30평인데 사실상 40평이라고 30평인데 자꾸 사장님들은 40평이라고 말씀하시는 데들 있잖아요. 진짜 넓긴 넓어요. 진짜 넓긴 넓고. 그래서 사실 실거주하기 되게 좋기도 하고, 저희도 나중에 투자하기 되게 좋은 연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자,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 평범한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아파트가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트가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 비효율적으로. 그리고 하락장 때 붙고 상승 때 떨어진다 라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지금 제가 제일 차이가 적을 때 갖고 온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살 수 있을 때 계속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살 수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항상 생각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도권 투자를 할 때나 혹은 지방도 마찬가지고 더더욱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한정된 2억의 돈을 가지고 제일 좋은 단지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수도권에 있는 4, 5군을 갈 수도 있겠지만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자꾸 튜터 멘토님 강사님들이 자꾸 좋은 데를 보라고 해요. 그럼 나도 좋은 데를 가보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죠. 왜냐면 좋은 데 가니까요. 나도 마포 성동을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난 동작 갈 수 있을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갭이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아니면 3억 5천, 혹은 아니면 5억도 돼요. 그럼 항상 내 돈 부담 부족해요. 왜냐면 5억 갖고 계신 분들은 강남을 가니까요. 그럼 이제 또 10억 갭을 보면서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 1강에서 바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돈에서 조금 더 좋은 걸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를 못 하게 되고, 그러다가 지금같이 여러분 요즘 시장 어때요? 이번 주 지난주 수도권 시장 어떻습니까? 서울 시장. 여보세요? 최근 한 달은 조금 금매들이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저는. 금매들이 많이 팔린 것 같고. 금매들이 그러니까 물건이 많은 데는 많지만 또 적은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금매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어떻게 지금 거래가 이루어졌냐면, 이 정도 해가지고 이게 21년 고점이라 치겠습니다. 여기가 이때 이렇게 이 정도 올라왔어요. 여기가 이제 23년 1월 한 1분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한 30% 정도 떨어졌고, 이게 한 10%에서 한 20%까지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에 따라서 어느 단지는 이게 거의 고점까지 올라온 단지들도 있고, 아니면 전고를 넘은 단지도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단지는 지금 여기 이만큼이 또 있겠죠. 근데 이게 물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요거 한 개가 팔리면 그 다음 물건이 바로 이렇게 되고, 이 물건이 팔리면 바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딱 봤을 때 이미 실거래는 되게 밑에 찍혀 있는데, 내가 보는 단지는 그 실거래에서 1억에서 1억 5천이 너무 비싸요. 그런 상황이 되게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실거주 같은 분들은 이걸 보면 되게 마음이 조급해지는 경향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를 넘었다, 동탄 22억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40평대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이거 다시 올라가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은 내가 그 단지가 너무 갖고 싶은 분들은 그 단지를 사게 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1, 2월에는
조금 특히나 좋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금매들이 팔리면서 되게 많이 회복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거 다시 올라가나 보다. 나 다시 수도권 투자 못하나 보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이 강상들 막 이러면서 내가 괜한 꿈을 나한테 심어줬네. 막 이러면서 역시 나는 난 7, 8억이 아니야. 송충 솔리오 먹어야지 하면서 씁쓸하게 또 수지 평촌으로 돌아가는 또 5, 6억을 만나는 우리를 또 발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주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자세히 보실 게 뭐냐. 요 데드캣 바운스 확인해 보세요. 데드캣 바운스가 보통 여기 한 번 있고요. 여기 한 번 있고 여기 한 번 있습니다. 보통 지난장에서 선호받는 단지들 있죠. 지난장이라고 하면 요 단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장이겠네요. 07년이랑 한 12년도까지 여기 상승장, 그러니까 하락장을 경험했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단지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마포 공덕 1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연식이 한 뭐 90년대 후반에서 한 07, 08까지 굉장히 사람들 좋았던 지금도 단지가 좋긴 하죠. 이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단지들은 다 데드캣이 있어요. 왜냐면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사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그냥 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여기 굉장히 치열한 굴곡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게 이런 거죠. 1차 하락과 비슷한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분명히 다시 3번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하락장이 이루어질 때는 가격이 어떠한 원인에서 팍 꽂았다가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주식에서는. 다시 한번 올라오고 다시 올라온 게 또 어떠한 이유에 따라서 또 내려갔다가 또 정부가 또 펌프질하면 다시 올라갔다가 또 뭐 또 누가 힘들다고 하면 또 떨어지고 이게 이제 지난장에 3번이 정도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게 어느 단지는 이게 올라갈 수도 있겠고 어느 단지는 이게 내려갈 수도 있고 어느 단지는 아예 거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그 진짜 그래프를 정말 딥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프를 볼 때는. 아니 보자고 저는 현장 강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볼 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움직이고 뭐 또 그렇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요게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왔고 또 한 번 떨어졌다 올라왔고 또 떨어졌다 올라왔구나. 그리고 이게 보통 3번 정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하게 되거든요. 거의 끝났다 이게 장이. 그렇게 된 순간 이게 슥 미끄러져요. 그러면서 진짜 장이 오는 거예요. 진짜 요 장이요. 2013년에서 12년 겨울 13년 초가 딱 가격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전세가 올라가면서 매매가 올라가는 거죠. 아직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세가 흘러 내려온 상황인 거고 그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전세가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 단지도 완전 초신축이거나 아주 좋은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가 이렇게 좀 꺾이다 올라간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년씩, 11년씩, 12년씩은 전세가 꺾인 적도 없어요. 아예 계속 올라가요. 수도권 단지들 보면. 왜냐면 이 사이, 여기서부터는 입주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 큰 입주가 없었어요. 08년도가 지나가고 나서 그 엘리트 있죠? 그 친구가 잠시를 확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서울에 대규모 입주는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최선호하는 단지들은 전세가 계속 올라가요. 지금처럼요. 지금도 큰 입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입주라고 하면 서울 기준으로 뭐 4만, 5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적정 수량이라고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뭐 입주가 뭐 2만, 뭐 1만, 3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정 수량이 안 될 때는 그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 신축이기 때문에 계속 전세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진짜 다시 이거 데드캣이 아니라 아예 상승장 아니야? 라고 하려면 전세가 다 올라가줘야 돼요.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제가 이게 강의이기 때문에 좀 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오더라도 전 반드시 잘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세가 너무 싸서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 시장은 반드시 이 시장에 다시 오거든요. 이 시장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 전세가율 70% 이런 시기들 있죠. 이런 시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올라가는 시장은 많지 않아요. 왜 이렇게 확신하냐? 지방의 모든 도시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에도 전세가율이 차오르지 않았는데 그 장에 대상승장이 온 도시는 단 하나도 없어요. 결국 대상승장이 오려면 전세가 받쳐야 돼요. 이게 전세가 받치지 않으면은 이 좋아하는 애들만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대상승장은 이 우리의 사는 도시의 전체가 다 집이 부족하고 혹은 전세가 너무 싸서 전세금이 집이 부족하거나 전세금 자체의 수준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게 올라옴으로써 매매가 한 칸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렇지 않다. 전세가 여전히 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고 크게 바로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기술적 반등 외에 대상승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서 혹시나 좀 불안하시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이 그래프로도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보실 때도 그래프만 이거만 보지 마. 뭐야 14억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요. 야 부럽다 씨 이러지 말고 이런 것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꺾여 있잖아요. 탁 올라갔죠. 이거 왜 올라가요? 얘는 안 올라갔잖아요. 얘는 올라갔죠. 얘보다 얘를 더 좋아하니까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 얘도 올라가겠죠. 누군가. 얘가 살 테니까. 이런 게 다 여기 이 선호도가 이 그래프에도 어느 정도 묻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부 다 묻어 있지 않지만 그래프에 나오지 않은 것도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래프를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투자자니까 투자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인가요? 영등포에 임장 가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지 신나가지고 이걸 케이스를 갖고 왔습니다. 선유도역이에요. 선유도역이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 스타벅스가 2개나 있어요. 여기도 스타벅스, 여기도 스타벅스. 그리고 노브랜드, 9호선, 선유도. 뭔가 약간 느낌 좋지 않나요? 뭔가 약간 여기에 들어가면은 뭔가 올라오면은 뭔가 되게 활발해야 될 것 같고 막 되게 막 좀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 아닙니까? 예. 저는 사실 이 지도를 보고, 왜냐면 제가 임장 가기 전에 저 루트를 그릴 거 아닙니까? 루트를 보면서 여기 스톱스 2개나 있어? 이거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 그렇지 않았고 성공도 안 되겠는데? 야, 여기 스톱스가 왜 2개가 있는 거야? 오히려 여기가 왜 유지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저는 다녔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 예, 왜냐면 위에도 단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고, 밑에도 단지가 있는데, 그 밑에 좀 밑에 있거든요. 여기 안 보이겠다. 여기 쭉 밑에 있거든요. 거기가 좀 거리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제 뭔가를 소비하기 때문에 여기 스타벅스가 2개나 유지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양평 한신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단지예요. 요 양평동 한신. 요 단지. 자, 이 단지를 보시면은 그냥 뭐 대단지구나. 단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네. 조금 답답하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당히 큰 단지구나라는 생각 정도가 드실 건데, 실제 가서 이 단지 임장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요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어디냐면 이동입니다. 요 밑에 작은 거. 네, 작은 거. 여기 1층 보면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다 이렇게. 이게 놀랍게도 입구입니다, 여러분. 네, 아주 놀랍게도. 너무 겸손하지 않아요? 네, 겸손한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 여기 가서 이걸 뭘 보냐면, 여기를 하나 들어가면 이게 몇 개 호실을 쓸까? 아파트 하나 가지고. 여기 보니까 4개를 쓰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하나당 4개잖아요. 그러면 복도식, 그 계단식의 2배인 거잖아요. 그럼 2배로 엘베가 안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는 이 아파트 좀 좋아하는 아파트거든요, 원래. 왜냐면 위치도 좋고, 조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단지를 보면, 조금 살 수 있겠다. 왜냐면 어딘가 하나가 좀 비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소액으로. 나중에 내가 한 1억 정도 언더 갭으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기대를 갖고 가면서 딱 가서 봤는데, 이러니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예,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제가, 설마 다 그러겠어? 라고 하면서, 모든 동은 다 저는 요즘에 모든 동은 다 돌아다니는데, 예, 모든 5구만, 그러니까 여기는 5구예요. 여기는 5구고, 여기는 8사거든요. 너무 8사에만, 5구에만 되게 밑에가 다 상가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전체를 돌아다 보니까, 여기는 안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동에는. 마지막 동이라고 해서 여기 동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여기, 맨 뒤에, 뒷동. 여기.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 아침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거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도에서는 좀 확인하기가 사실 어렵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딥하게 말씀드리냐, 현장에 나가라 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이런 단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뭘 살피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렸고요. 이렇게 언덕이랑 구조나 단지 쾌적도는 현장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지도에 나오지 않고 구분되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안마당을 내리실 때는 그 단지를 하나하나 많이 들어가 보고, 내가 여기 실제로 산다고 하면 어떨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단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단지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저는 살 겁니다. 이 단지 말고요, 여러분. 단지 말고요. 제가 당산을 하고 싶었어요, 당산 너무 좋아서. 여기도 사실 당산 생활권이니까, 크게는. 그래서 꼭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 들어가 보시고, 설령 지금 처음 투자를 하시거나,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 사실 봐도 몰라요. 봐도 모릅니다. 봐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야 됩니다. 그냥 이게 기억에 남도록이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 내가, 관악구를 막 가고 있는데, 영등포를 대체한 데를 간 거예요. 그럼 이런 데를 잘 봐주고 나면, 관악구에 내가 똑같이 생긴 걸 보면은, 거기 양평동 한신도 그랬는데? 라고 생각이 딱 들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면 그게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거를 이제 그래프를 붙여보겠죠,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부터, 안마당 하나부터 하나씩 잘 쌓아 올려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당을 1,000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건 뭐냐. 이거 제가 예전에 글 쓴 건데, 제 투자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은 사실은 아닌데, 요거는 진짜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거의 그 단지에서 있었던 6개월간의 거래 기록이거든요. 그거 제가 제일 싸게 샀습니다. 요거는 저층이어서 제가 제일 싸게 샀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고를 이만큼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내고를 할 때는, 어떠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 대가가, 저는 뒤에도 좀 더 자세히 말씀 좀 드리겠지만, 좀 더 물건을 많이 보는 것이든, 아니면 상대방의 니즈를 들어주는 것이든, 어떤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저는 이게 지금 강의료나 임장비가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이 나가고, 강의료도 막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내가 이거를 과연 회수를 할 수 있나? 내가 이거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거고, 저도 지금, 월부 수강하면서 한 2, 3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은데, 사실, 2, 3천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쓴 거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여기서 지금 이 3번의 투자를 통해서, 세이브한 게 3,500입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강의료와 투자 공부에 대한 비용을 저는 한 번에 매수, 그리고 단 한 번에 매수해서 정확한 협상으로 전 다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최근에도 젊은이님이 그 잔금 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잔금을 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 3번 다 잔금 친 거예요. 네. 잔금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잔금을 물론 안 치고 싶겠죠, 여러분들은. 맞아요. 그게 더 리스크가 크고 더 불편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만큼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면요. 저는 이 3개 다 잔금이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저 잔금 대우가 오히려 저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처음 들어가서 말씀드린 거였죠. 그 얘기인 즉슨 내가 잔금을 반드시 칠 수 있고 그게 급한 물건이 뭐냐를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게 이런
내고를 저는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금을 쳐야 됩니까? 뭐 그런 건 아니죠. 예, 좋은 건 아니죠. 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다만, 투자를 볼 때에는 반드시 뭐 내가 잔금을 치지 않는 것이 좋은 거고, 뭐 반금을 안 치는 게 좋은 거,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투자자는 되게 유연해야 돼요. 상황에 맞게. 예, 정해진 건 거의 없다.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되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수 있게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약금 날리는 거 놓치면 이건 뭐냐? 평택입니다. 여기 평택. 예, 평택에 배달의 저수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곳이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평택 궁금하세요? 여러분들 평택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 평택을 제가 강의할 때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예, 평택 가보시면 계세요? 평택 분 계신가요? 안 계시겠죠? 예, 저는 이제 강의 때 누군가한테 뭘 물어보는 걸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제가 또 이렇게 스스로에게 또 약속을 못 지켰네요. 예. 평택이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고덕이 여기 있고요. 예, 저기 위는 이제 화성입니다. 예, 동탄. 그래서 여기 경부선을 이렇게 타고 쭉 내려오는 거죠. 여기가 고덕이고요. 이런 데가 지제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평택의 KTX SRT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제 뭐 역세권 이렇게 있고요. 네, 지금 여기가 소사벌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소사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평택의 구도심들이에요. 이런 데가. 그래서 지금 여기 저 사진에 있는 데는 여기쯤 소사벌이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가 다 새 겁니다. 예, 여기도 새 거, 여기도 새 거, 여기도 새 거. 예, 그래서 여기 평택에서는 한 2013년 정도 되면 이제 구축 얘기 듣죠. 예, 구축 얘기 듣습니다. 한 18년 이상 정도 돼줘야 이제 신축 얘기를 듣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여기 정도 되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스타필드도 있으니까 한번, 안성 스타필드 한번 나중에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 그 평택 용이 금호 올리냐고 있는데 이게 15년식이어서 여기서 조금 신축 느낌은 안 드는 단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사진 보면 굉장히 수도권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서울에서 보면 굉장히 좋아할 단지죠. 이게 현재 가격이 지금 3억 4천에 3억입니다. 3억 4천에 3억. 평택도 사실 지난 제가 3개월 전에 하기보다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가격이 조금 올랐고 매매도 조금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 전세가 너무 싸기 때문이죠. 전세가 너무 싼 상태에서 여러분 이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세가 너무 싼데 매매가 왜 싸냐? 이게 이해가 되시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안 되시는 분들 위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전세가 3억인데 매매가 지금 3.4억이잖아요. 그죠? 예. 요 단지들은 그래요. 근데 지금 평택에 입주가 되게 많았거든요. 앞으로도 많을 거고. 그래서 현재 보통 조금 덜 선호받거나 아니면 얘보다 조금 더 좋은 단지도 전세가가 3억 5천을 넘지가 않아요, 지금. 좀 안 좋은 데는 2.3억 정도 합니다. 84 기준으로. 평택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좀 여기 이런 2.3억 하는 데는 한 3억 정도 내외를 하고 있고요. 이 3억 정도 하는 데는 한 3.7에서 4.0, 3.5 하는 데는 한 5.0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평택, 특히 여기 소사벌 지역에 대략 이런 정도 가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가격이 조금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한 1.8에서 2.0까지 호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이 매매가가 한 2.7 정도 됐었어요. 이게 약간 비율적으로 옮겨가요. 전세가 한 1,000 정도 하면 매매가가 한 2,000 정도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요. 서울 같은 데는 뭐 이게 한 5,000 올라가면은 한 2억 정도 뛰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역마다 조금 배율이 달라요. 근데 이 전세가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매매도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멈춥니다. 그게 이제 한 7천이었던 거예요. 이 단지는 사는 건 좋은데 갖고 싶지 않은 단지이기 때문에 갭이 적은 거고, 좀 더 좋은 단지는 한 1억 정도 벌어지고, 얘보다 더 좋은 단지는 한 1.5억까지 또 벌어지는 경향인 거죠. 이 차이가 이 단지를 갖기 위한 보유 가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가 되게 쌌을 때 싸다고 하면은 얘가 많이 내려올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멈추는 게 딱 선이 보이거든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딱. 그래서 그 수많은 강의나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격이 뭐 읽기가 어렵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기가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평택 같은 데서도 볼 수 있고요. 평택에서 전세가 2.3억인데 매매가 3억에서 안 내려오거든요. 그럼 더 이상 내려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냥 사야죠, 거기서. 그럼 난 돈이 없는데? 그럼 이런 걸 사던가. 아니면 기다려야죠. 이게 줄어들 때까지.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분들 10억짜리 사기 너무 겁나잖아요. 돈이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럼 얘네들 내가 언제 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 10억짜리 어떻게 살 수 있지? 현재 보통 10억짜리 괜찮은 친구들이 얼마 정도 하냐면 9억에 6억짜리도 많고요. 10억에 5억짜리가 제일 많죠. 이게 약간 선호받는 구축, 84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애가 많죠. 이런 애들은 어떻게 기다리냐? 얘 더 떨어질까?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길어질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신축이에요. 5구 신축. 5구 신축. 그리고 이게 구축이거나 구축 5구나 84. 그리고 얘는 신축, 이거는 2급지. 얘는 2급지나 3급지. 얘는 3이나 4급지. 얘는 뭐 한 2에서 4. 구축. 아니면 이거는 7에서 4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통 이렇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그 평택에서 그 전세 얘기해드렸잖아요. 2.3억에서 5억까지. 근데 이것도 보시면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럼 전세 차이가 되게 적은 거예요. 근데 전세 차이가 되게 적은데도 매가 차이는 그 이상 나죠? 그건 제가 말씀드린 그 비율이 있는 거예요. 비율이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라는 게 제가 비율이라고 당을 말씀드려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시장에서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아파트를 보거나 뭐 이런 아파트를 봤을 때 서울에서 이제 웬만하게 좋은 아파트는 전세가 5억에서 6억을 안 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죠. 왜냐하면 거의 다 얘네들만 빼면 다 5억, 6억이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안 좋은 데 가도 대부분 4억이 넘어가요. 3억대가 진짜 간혹 있어요.
예, 4군 안 좋은 데 가야만 있단 말이에요. 4군 안 좋은 데 가야 3억대가 간혹 있지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전세는 5, 6억이 거의 디폴트네. 예. 여러분들 요즘에 매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사람들이 이제 그 가격대에 되게 익숙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냉면 가격 처음에 12,000원 했을 때 욕했잖아요. 지금 14,000원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사람이 가격의 구간이 바뀌었을 때 그거에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거에 되게 익숙해지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뭐야 너무 떨어지네,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다가 이게 살짝 올라갔을 때 이제 막 거래가 되기 시작한 거는 이 구간대에 사람들이 익숙해진다고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이 전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낮은데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결국 올라가게 되겠죠. 왜냐면 입주가 많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전세 같은 건 이제 뭐 6억에서 7억, 뭐 5.5억, 1년에 이렇게 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 떨어질 수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얘는. 얘 뭐 많이 떨어져 봐야 뭐 한 9억에서 9.5억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아예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건 몰라, 알 수는 없지. 왜냐면 이게 아까 이렇게 돼서 데드캣이 뭐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모르는데 아무튼 얘가 뭐 5.5, 6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 뭐 한 9억에서 한 7억, 8억 정도에서 만나겠죠. 사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지금은 5억 차이겠지만 나중에는 한 2억 정도 갭이 되겠죠. 그게 전세가율 80%예요, 여러분. 80%. 근데 내가 거기서 조금 더 수리를 잘 해놓거나 뭐 잘 맞추거나 그러면 거기서 5천 더 받는다. 그럼 85%가 되는 거죠, 여러분.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격이 아마 이렇게 붙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되게 차이가 많이 나 보이겠지만.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바다님 1강 때 말씀하셨잖아요. 신축이랑 구축의 투자금이 똑같다. 그죠? 여러분 이해하고 있죠? 네, 좋아요. 네, 놓쳤나 싶어서. 이건 신축이잖아요. 이게 지금 3억이에요, 그죠? 이거는 구축인데 4억이에요. 그럼 얘를 해야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는 5억이잖아요, 구축인데, 그죠? 얘는 신축인데 6억이잖아요. 그럼 얘를 해야죠. 그거 알겠죠, 그죠? 왜냐면 얘가 깎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얘도 깎일 수 있겠지만. 그게 보통은 다 신축이 더 갭이 항상 높아요. 구축에 비해서. 왜?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어 하면 그 보유 가치와, 이게 전세가 사용 가치고 매매가가 사용 가치잖아요. 보유 가치잖아요. 그럼 이게 갭이 크잖아요. 갖고 싶은 거일수록. 근데 보통 신축이 더 많이 갖고 싶기 때문에 신축의 갭이 무조건 더 크거든요. 근데 지금은 똑같아요. 왜? 전세가가 바닥이니까. 근데 이제 올라갈 거예요. 뭐부터? 신축 전세부터.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2012년, 13년 신축들은 그 당시 지난장에서 전세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 왜? 사람들이 좋아하고 전세가 싸니까 거기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가. 그럼 당연히 매매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바다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살 수 있으면 사라. 왜? 지금 사는 거나 나중에 살 수 있는 거나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도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만 제가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하고 싶은 건 뭐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가율 60%대 투자하는 게 좋다. 좋죠. 전세가율 80대 투자하는 게 뭐 그럼 안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투자하셔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60에서 80에 가는 구간에 한 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무조건 좋은 거를 하다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강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도권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나 이거 10억 뭐 이거 나는 내 문제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이게 분명히 뭉칠 거다. 왜냐면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게 사실은 2년 전에 여기서 2년 전에 시작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많이 올랐으니까 월부에 되게 많이 유입되셨는데 그때 이제 그 분들이 하신 게 나 수직 평촌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뭐 청주를 가야 되죠? 근데 그때 저는 막 충주 가고 있어요. 막 20만도 가야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수직 평촌이 다 어떻게 보면 매전 갭이라고 하는 게 2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과거에 우리라고 하면 다 사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안 사시잖아요. 여러분들 뭘 기다리고 있죠? 가격이 더 작은 갭이 줄어들 걸 기대하거나 아니 더 좋은 걸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시장이 또 도래하면은 반드시 또 거기에 맞는 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년 전에 수직 평촌을 동경하셨고 그 수직 평촌에 동경할 수 있는 그 투자의 장이 열려도 투자하지 않는 것처럼 2년 뒤에는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서울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왜 자꾸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냐? 저희가 저는 처음에 투자 시작할 때 4, 5군부터밖에 안 봤어요. 3군을 못 봤어요. 왜냐면은 돈이 없어서요. 근데 투자는 많이 해야 되니까. 1년에 한 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아니었어요. 그때 돈이 더 들더라도 좋은 거 찾는 게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돈이 많이 들어도 좋은 걸 보세요. 적어도 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저희는 아예 금을 밟으면 죽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어디 그 사람 투자자가 자기 그릇도 모르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 제가 그 내마주이라는 강의에서도 한 채보다 두 채가 무조건 낫습니다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무조건 이게 채수가 늘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채수가 한 채보다 두 채보다 네 채가 좋은 것도 그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4군까지는 가세요라고 하는 게 4군에서는 채수를 늘려도 그 효율성이 나오는 거예요. 효율성이, 수익성이. 근데 거기 막 5군 그러면은 막 5군 6군 가가지고 갭 500으로 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 지난주에서 경험하셨던 그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을 무한정 늘리면 그 결과를 보였잖아요, 여러분들. 그 싸다고 해가지고 막 샀다가 가격도 안 오르고 아니면 역전세 나고 막 그렇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거를 늘려가지고 수익성을 보는 건 의미가 있지만 가치가 덜한 거를 미리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시장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예, 길었지만. 예, 이분은 그럼 뭐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돈이 3천밖에 없기 때문에 1,000만 원 내고 해가지고 3.3에 3억에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충분히 리저너블한 생각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렇게 계약을 하셨다고 하면 이 단지의 KB지세가 3.3이잖아요. 그럼 전세보증보험 한도액이 2.97억이에요. 예. 요즘에는 그 전세보증보험이 90%까지로 지금 내려왔잖아요. 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죠. 왜?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런 특약으로 계약을 맺었대요.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보험 불발 시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한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불발됐잖아요. 예, 예. 그럼 3억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무효가 됐겠죠. 그런데 이걸 한 사이에 이제 시기가 흘러가고, 또 잔금이 칠 능력이 없었던 매수자는 그냥 계약금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3천만 원 날리는 거죠. 예,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이걸 되게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뺏기면 그냥 끝이에요. 예. 마음을 어느 한 물건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럼 그 물건이 확 도망갈 것 같아요. 어디? 얘 그거 너무 약간 너무 소중해, 이 물건은. 그리고 투턴이 뭐라고 뭐라고? 막 내가 이거 어떻게 구했는데 막 이러면서, 예, 얘만 안 사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천안 물건에서 뭐 하나 보고, 가격도 싸고 추장도 적게 드는데 투턴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되게 상처받았거든요. 예, 사실. 이제서 말하지만. 예.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걔가 저가치 물건이었어요. 가치가 없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 다행히 안 했지만, 여러분도 아마 과거에 저처럼 현장에서 어느 물건을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마음을 뺏길 텐데 그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예. 마음을 뺏기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복수의 물건을 보러 가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않으면은 내가 그냥 물건과 사랑에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좀 감정이 앞서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훈련의 영역이에요. 예, 훈련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지. 이런 게 다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감정 무조건 들어요. 왜냐면은 그 금매를 보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떨려요, 사실. 그리고 남들이 뭐래도 난 금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갔을 때 내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계약금을 막 걸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러면 안 되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예, 그렇게 안 되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투자자들은 훈련돼야 된다. 훈련된 투자자다라는 거는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다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실제로 내가 그런 감정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좋은 결과를 낳기가 어렵거나 아쉬운 결과를 낳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장에서는 내가 감정에 동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이걸 한번 훈련해 보세요. 예, 금매를 발견했다? 그럼 나는 이 시장에는 반드시 이것보다 더 좋은 물건이 반드시 하나는 있을 거다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기계적으로. 예, 그러면 괜찮아져요. 예, 그러면 그것이 저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물건 공부할 내용은 일단 물건 고르는 법이랑 협상하는 법, 그리고 계약 전세 세팅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한 가지 더 늘리려고 하다가. 예, 여기가 쓰지 않았는데 제가 강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의 기준에 대해서 꼭 이 강의를 들으시고, 예, 그냥 단순히 이런 기술보다 단순히 이 강의를 통해서 통찰을 다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예, 통찰을 만들 수 있는 토대인 그 기준을 꼭 가져가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